사건 파일 24 오늘 첫 번째 주제 윤석열 당선인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참석했던 반부패 정책협의회 이후에 1년 9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두 분 독대입니다.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이 이야기할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1년 9개월 만에 갖는다는 배석자 없는 오찬 독대.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요? 네,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아직 현직 대통령이시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어떤 그 대선 기간 때에는 우리 언론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좀 오해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만 또 좋았던 그런 기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고 당선인과 대통령과의 만남은 저는 좋을 것이다. 근데 다만 사면 얘기를 먼저 하셨다는 거죠. 대변인께서. 그런데 사면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당선인의 그러니까 당선인을 좀 도와주셨던 많은 그 분들이 이재명계, 친이계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지금 먼저 나오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이것은 국민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면이 국민 통합과 화합에 무슨 영향이 있는가 저는 거기서 좀 의혹인 거고, 그리고 지난 2021년 지난해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제외됐을 때 그때 이것이 잘 됐다라고 보는 국민들 여론이 지금 보니까 55.4%, 그런데 이것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30%였습니다. 근데 진정한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면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건의할 것이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자 해지라는 측면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이 통합이라는 것이 만약에 당선인이 취임식을 하고 이런 사면의 조치를 한다면 그건 당파성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한 네. 진영 속에서 이 전직 그 대통령이 이 당에서 나왔던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파성을 읽히지 않고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이렇게 사면하게 만든다면 이런 당파성도 뛰어넘고 지역도 뛰어넘고 대통령이 직접 다른 정파의 또는 다른 당의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 통합의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전두환 대통령사를 들면 그때도 96년 12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적절하다가 훨씬 많았어요. 8% 가까이 됐고 적절하다는 4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대중 당선인이 역시 그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당선인 신분으로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면을 하게 함으로써 통합의 의미를 좀 돋보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면일 텐데 예상되는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사면이 된다면. 글쎄요, 뭐 이제 사면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큰 지금 뭐 김문혜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인데 그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얘기는 쭉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안 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는 좀 달랐어요. 국민이 느끼는 어떤 체감도나 미감도 면에서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국민적 동의라고 할까요? 이쯤 돼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적 숙성의 기간이 있었던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중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사면을 못했던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건의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물밑에서 어느 정도 좀 서로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공개를 했을 것이다. 공개했을 가능성도 좀 클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서 뭐 이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결자 해지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매듭을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마지막에 이제 국민적 시각이 얼만큼 이것을 받아들이냐가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혹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논의 이런 얘기들은 여권에서는 지금 안 나옵니까 아직은? 아직 그런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이러한 사면 국민 통합과 화합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제일 우선순위인 것이지 다른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 뭐라고 할까요? 끼워 맞추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윤 당선인 오늘 당선 이후 두 번째 현장 행보는 바로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북 울진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서 그 이재민들을 위문하고 이제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를 했고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강원 동해를 또 찾아서 이후에는 강원 동해를 찾아서 또 이재민들을 위문할 그런 이제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울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일 만에 찾은 거고요. 앞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그 선거 기간이던 그 지난 4일에 한번 찾았었죠. 당시에 이제 그 밤 10시 40분쯤에 이제 현장을 찾아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그 울진 현장에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제는요 또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시장 상인들과 만났습니다. 내가 지난 11월에 왔었죠. 국민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우리 국가 경제 사회를 받쳐줘야 이게 나라도 턱떡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는 어릴 때 학생 때부터 남대문 시장을 수도 없이 왔는데 과거에는 못다 여기서 가야겠다. 운동하다 여기서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무슨 식기미 뭐 이런 거 집에 가정용품 다 여기서 샀어요. 수입물품에 없는 게 없겠어요. 예, 자 그랬던 남대문 시장이 지금은 많이 지금 중국 관광객들도 안 오고 일본 관광객들도 안 하며 이러면서 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내일 아마 청와대 오찬에서도 코로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추경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윤 후보가 공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50조 원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50조 원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추경이 한 17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이 17조 원 추경안이 왔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 초창기 때는 좀 반대를 했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추경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될 마지막에 같이 합류를 해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국민의 피해인데 선거를 앞두고 그 추경을 누가 이걸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여주기식이 좀 있지 않았었나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한 국가라고 하는데 국민들께서 버텨주신 거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 그 큰 피해로 이것을 버텨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는 당선인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되시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좀 끝까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항상 국가 부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가 부채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근데 여기에 가계 부채가 민주당에서는 항상 가계 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계 부채가 1위이다. 가계 부채율도 우리나라가 1위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좀 감안을 해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원해 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제가 별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고관 열쇠를 이제 바꿔들게 되면서 그 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도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쓸 곳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도 요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약을 했던 문제인데, 자 그렇다면 왜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만큼은 폐지를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이 아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선인의 그동안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왜 폐지하겠다는 거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까요? 사실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는 역대 모든 당선인과 또 대통령 취임 초기에 모두 다 문제점을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특히나 뭐 노무현 후보도 역시 민정수석실이 문제다 해서 사실 검사 출신이 아닌 뭐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뭐 문재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그때 임명한 것처럼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언제나 처음엔 그랬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사실 그 후에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없앴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올노비 사건으로 다시 부활시켰는데, 나중에는 또다시 왜 인사권과 사정권 양대 권력을 함께 이 민정수석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만 하면 역대 어떠한 야당도 무조건 이 민정수석 나와라. 한 번만 부르면 뭔가 이 청와대에 타격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일처럼 되풀이해왔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이런 뭐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FBI가 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이 하고 그다음에 금융정보국이 또 금융정보와 관련해서 탁탁 텁니다. 이렇게 아예 이런 사정이나 권력기관이 1차로 검증을 다 한 다음에 국회 상원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인사검증 같은 거는 우리도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런 권력기관에서 하자.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좀 안타까웠던 게 왜 장관 후보들이 비위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린 권한이 없다. 들여다볼. 그렇게 인적 정보를 검찰처럼 경찰처럼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라고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권한이 있는 곳에 인사검증을 맡기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특별감찰관제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친인척 비리, 그러면 친인척 비리는 대통령과 관련된 친인척 비리는 특별감찰관이 하면 된다. 지금 근데 없잖아요, 특별감찰관. 이번에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없는 거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청와대에서 공석으로 계속 놔뒀기 때문에 다시 임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우려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안 가본 길을 가보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건 아마 또 여야 간에 또 합의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권력기관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민정수석실의 유상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승만 정부 때는 이제 경무대였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 경호실, 전두환 안기부 경호실,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들어서서 87년 체제 이후에 국가 권력기관의 변천사가 뭐냐면 검찰로 집중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검찰 중심의 사정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민정수석실이 맡아왔던 것들이죠. 그랬는데 지금의 이제 시대를 보니까 검찰의 권한이 워낙 집중됐더라. 그래서 권력의 남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공수처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라든가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를 통해서 민정수석실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든가 공직 감찰이라든가 법무 지원이라든가 또 뭐라고 할까요? 또 인사관리, 이런 친인척 관리라는 부분이 다 있는 건데 그 순기능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읽혀지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오히려 직할 체제를 검찰을 통해서 통치하겠다라는 의지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냐. 검찰을 잘 알고 그렇죠. 있으니까.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의 그 권력기관의 변천사를 보면 꼭 끊임없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제도적인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 과정에 검찰 권한이 워낙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 권한에 대한 이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오히려 역행하고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금 의심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얼마큼 불식시키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법조 전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사실 제가 법조 출입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이런 정책이 그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목도한 민정수석 실의 여러 가지 그 권력 남용 사례들 그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사례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도 이제 그 과정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있던 그 이광철 비서관이 기소가 됐고요. 그래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소장 내용이 물론 이제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되지만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상대 후보 당시에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그 수사 첩보를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내려보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 그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정기관을 통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진짜 엄청난 권력 남용과 거의 그 범죄적인 그런 현상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여가부 폐지하고 마찬가지로 필요한 기능들을 다른 기관에 재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 따른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 등장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관심을 많이 높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조금 뭐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걸 판단하는 지표가 제일 쉬운 게 뭐 팬카페 숫자 늘어난 뭐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지난 12월 19일 그 개설된 그 팬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당시 개설 당시에는 이제 200명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다뤘지만은 이른바 녹취록 그 공개 이후에 오히려 더 회원이 폭증했었죠. 그때 당시 늘어난 숫자가 2만 5천 명이었는데 대선 과정 거치면서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결집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럴 거고 또 당선된 이후에는 그 숫자가 뭐 8만 명을 넘었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공개됐지만은 이게 조금씩 모습을 지금 비치지 않습니까? 그 사전 투표 모습이라든지 그때 착용한 뭐 어떤 마스크라든지 뭐 스카프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패러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상물들을 만들면서 더 화제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선거 과정에서는 워낙 양측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배우자 문제도 항상 핵심 이슈였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몇 가지 지금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누군가 뭐 언급한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선거 초기부터 여성성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화됐거든요. 그건 어떤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외모라든지 뭐 이런 뭐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공격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투표일 직전에 김용민 씨, 낙검수 멤버죠. 김용민 씨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무슨 성과 관련된 그런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처음엔 반성하는 듯이 묵언을 하겠다고 하다가 다음날 또다시 글을 올려서 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유튜브 그러니까 아마도 개표 방송을 하는 유튜브에서 또 김건희 씨를 그러니까 호칭을 뭐 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지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건 어차피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품위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품위가 결정이 되고 국가의 품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 뭐 이 호칭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질수록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뭐 끌어내리는 그런데 앞장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방송을 뭐 같이 하시긴 했지만 좀 해명도 좀 듣고 싶은데 그 내용 그 김건희 씨 관련된 발언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패널들이 뭐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건지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 김용민 씨가 지금 뭐 민주당의 당원이거나
무슨 선대위 소속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양 진영에 아니면 다 각 진영의 유튜버들은 다 있습니다. 유튜버가 본인의 개인 방송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문제를 잡자고 한다면 김용만 씨 개인만이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용민 씨. 네, 김용민 씨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는 지금 여기는 유튜브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다양한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 그렇게 악의적인 표현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먼저 좀 문제 삼고 논의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글쎄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김건희 이제 그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그 여사라고 좀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김건희 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외모보다는 오히려 공정과 상식을 그 당선인이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혹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범죄 일람표라고 해서 상세하게 106건이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32초, 11초 만에 통정거래한 흔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외모 얘기는 그만하고, 물론 유튜버가 잘못된 부분은 이 부분에 사과를 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 모든 그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시사평론을 하는 유튜버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외모보다는 지금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당선인이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주식 그 조작 거래, 주가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동안 보면은 2010년도 이후에 주식 거래가 전혀 없었다. 근데 사실관계 12년도까지 현재까지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삼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까지 공정과 상식을 본인 가족에게도 그 상식과 공정을 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당선인의 어떤 모습을 희망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그 뭐 외모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성적 모욕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은 아마 민주당의 모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동감하지 않는 부분, 이건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주식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게 친정부 검찰이라고 하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옛날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2년 넘게 수사를 해도 지금 소환 한 번을 못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뭐 이제 범죄적인 흔적이 발견됐으면은 뭐 대선 직전에 굉장히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소환을 해서 충분히 기소를 했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다른 관련자들 이른바 직과적인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회장들 다 기소돼서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매듭을 못 내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릉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것도 저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 뒤에도 지금 뭐 주가 조작 논란 그리고 대장동 의혹 등 관련된 정치권 논쟁은 여전합니다. 자, 어제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재판을 어제 취재를 했었는데, 이재명 상임고문,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성남시장 비서실에 여러 번 보고서를 갖다 줬다라는 이제 관련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증언을 한 사람이 이제 김모 회계사입니다. 그 2014, 2015년 당시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제 일하던 사람이죠. 화천대유 쪽에서 심은 사람으로 공소장에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검찰이 그 정모 변호사, 이 사람 기소가 됐죠. 역시 성남 도계경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정모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그 지금 시장한테 이렇게 그 직접 보고서를, 그 사업 관련 보고서를 갖다 주는 거를 봤느냐라고 하니까 정작 그 보고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모른다고 하면서 여러 건 보고서를 갖다 준 일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고문이 얼마나 관여하고 그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느냐, 이 부분인데 여러 건 보고서를 갖다 줬다라고 하니까 이제 구체적인 역할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자, 이 대장동 문제는 앞으로도 특검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은 양강 후보가 얼마나 정말 호기롭게
나는 결백하다, 저쪽이 문제다. 서로 간에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특검해야 된다라고 서로 간에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로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은 이게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거 끝났다고 해서 그냥 덮어둔다? 예. 유야무야한다? 예. 이거는 윤 당선인한테도 우리 이 후보한테도 좋지 않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 않죠. 그럼 의원님 말씀은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다 해야죠. 윤석열 후보에게 그 제기됐던 의혹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다 말씀이신데 해야죠. 예. 자, 뭐 다 해야죠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얘기는 뭐 늘 있어왔던 얘기고 지금 조홍천 의원이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도 있었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의 모든 대변인들이 다 나왔고 또 후보도 나와서 이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는 것은 여야 이제 협의에 의해서 특검이 얼마큼,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을 우리는 제안을 하고 있고 저쪽 야당에서는 이제 특검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담당 검사였는데 그것이 왜 그 당시 그 대출 비리 사건이 무마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고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50억 클럽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화천대유의 대주주였던 김만배가 돈을 나눠줬는데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 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건 없이 지체 없이 이렇게 성역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TV토론이라든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이 자신에 관련된 의혹에 대한 부분도 특검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당선자 지금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는 이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미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안을 냈고 법안을 낸 것 같고 민주당이 자꾸 그 부산저축은행 왜 포함 안 시켰느냐 하지만 보통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법안을 내면 한쪽에서도 법안을 내고 하면서 서로 조율을 거쳐 나가면서 하나의 법안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한쪽 법안만 냈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양쪽에서는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호언을 해왔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얼마나 객관적인 사람이 특검에 임명될 것인가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상임 고문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두고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 상임고문 선대위 해단식 이후 4일 만에 SNS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지지자들이 응원의 댓글을 많이 올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패배한 상황인데 오히려 당 지지율도 훨씬 더 올라가고 그리고 당원 가입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선거에서 지고 나면 보통 당을 탓하거나 아니면 후보를 탓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지자분들이 오히려 본인들을 탓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단체장 경험했던 분들은 이재명의 정책이 얼마나 괜찮은지 그리고 이행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는데 오히려 지지자분들께서는 내가 이런 부분을 너무 늦게 알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의 응원이라든지 지지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전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저도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자들의 응원과 지지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재명의 역할이 민주당에서 분명하게 중점적인 역할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